예, 우리는 이제 이순신 제도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한산, 투자의 출현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산도 대첩도 그렇고, 노량 대첩도 그렇고, 사실 또 이순신 제독이 싸우신 전투들은 다 대첩이에요. 저는 그래서 대첩이 전투에 다른 의미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싸웠으면 크게 이긴 경우가 너무 자주 있으니까 다 대첩 불러서 예. 대첩은 전투라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예. 이순신 제독께서는 항상 이기셨죠. 항상 크게 이기신 경우가 많았고 물론 중간에 이제 뭐 후퇴 신역도 있지만 후퇴도 작전의 일환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대첩들을 봤을 때 보면은 다 경우 따라 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얼마나 그러면 이제 변화무쌍하게 전술을 펼쳤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서 투자도 원칙을 지키자가 지난번 에피소드였는데 원칙을 지켜야 될 원칙과 바꾸는 것 자체가 원칙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것은 원칙인데 무언가가 변한다. 그래서 그 무언가는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으면은 그 전쟁과 같이 상대편도 우리가 이겼어요. 그럼 상대편이 쟤들 왜 이겼지? 하고 당장 배우지 않겠으니 상대편도 배우는 상황에서 내가 똑같은 것을 계속하면 당연히 지겠죠? 금방 뒤로 쳐집니다. 기업도 서로 경쟁을 하는데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을 어떤 전략을 써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갖다가 2배를 늘렸어. 뭐 소주 매출이 2배가 됐어. 상대편에 당했어. 이제 이겼으니 똑같은 거 계속 써야지. 그러면은 상대편이 가만히 똑같이 당해야지. 계속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이오게도 되고. 그렇죠. 말하자면 뭐 하다못해 라면 회사에서도 카피 제품이 거의 금방금방 나오죠. 그렇죠. 금방금방 나오고 걔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은품을 더 줘서 했어. 그럼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 우리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거를 갖다 내올 텐데 난 똑같은 걸 계속 해. 저번에 이겼으니까 똑같이 이길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적이 나온 거에다가 다른 그거를 넘어서는 또 다른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 신무기도 마찬가지인 것이 특히나 이제 전쟁이 최근에 과학기술과 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는 적이 어떤 신무기를 만들자마자 거의 그 뭐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이쪽에서는 또 그거를 대응한 신무기가 나오고 적은 그걸 또 대응한 다른 신무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상대편의 대응에 따라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지금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변화해서 나아가는 것이 전쟁의 하나의 전투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전쟁 전체를 이기는 데서 매우 이제 필수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서도 당연히 한 번 승리를 하고 두 번 승리를 하고 했으면 외구들도 외구가 아니라 일본군도 외구랑 일본군은 다른 겁니다. 이거 일본군은 정규군이고 외구는 그냥 해적들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군들도 당연히 한 번 지고 나면 배우죠. 걔들이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 최고의 장수들인데 그쵸? 물론 이제 그 전투에서 일본군을 진짜 100% 전멸시키고 한 명도 안 살려보냈다라고 하면 아무런 정보도 일본군이 추후에 습득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거북선이라는 걸 처음 사용했는데 처음 이제 등장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그 전투에서 일본군을 섬멸했다. 그러면은 일본군이 아무도 모를 테니까 그쵸. 또 사용하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거북선을 내보내도 똑같이 놀라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제 뭐 다른 이제 민간인들에게 매수해가지고 뭐 정보를 염탐하거나 그런 첩보 활동이 있었을 테니까 매번 전투마다 전멸을 시켰다 하더라도 한 번 사용한 이상 어떻게든 알게 된다. 그렇죠. 봐야겠죠. 결국 알게 되고 현대전도 그렇지만 현대전에서는 굉장히 살상무기들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람들이 총 맞아 죽는다고 생각하지 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 보면 대부분 그 포격이나 이런 정말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이 너무 위력이 높아져서 포탄 하나 떨어질 반경 20m면 거의 뭐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싹쓸이 되는 그냥 그 안에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이런 정도가 돼버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포격에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전투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한 뭐 10%, 20% 죽었으면 너무 많이 죽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으로 계속 배워서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적들이 이렇게 나왔어? 남은 이렇게 하지. 계속 배워서 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전략을 계속해서 배워서 나갔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다. 대부분의 이제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일단 성공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나를 믿어. 왜? 나는 성공했잖아. 그렇죠. 이게 확증편향인데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약간 미신으로까지 가면 징크스가 생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빨간색 옷을 입고 간 날 그날 승률이 좋았다. 뭐 돈을 잘 벌었다. 그런 트레이더가 있으면 계속 빨간색 옷만 입는다든지.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사고라는 사람이면은 아닌 걸 알면서도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무언가의 이제 기제가 우리 사람 내부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이긴 방식으로 계속 이기겠다라고 하는 게 유명한 게 이제 약간 우리 전투의 투자학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실패한 나쁜 예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일본군의 그러니까 2차 대전 일본군의 반자이 어택. 반자이한테 유명하지 그거 아주. 이게 또 일본 그거 저기 미군들이 해줘요. 이렇게 기관총 진지 막 해놓고 예. 있는데 거기에 그냥 뭐 들고 들겠더라? 그 총검 들고 들고. 총검만 들고 한 것도 아니고 일본도 들고도 했어요. 일본도 들고 칼 들고 막 돌격해서 얘들 뭐 하는 거지? 하면 쏴주기면서 또 들고 또 오고. 사실 진짜 첫 번째는 미군이 당했대요. 그래요? 왜냐면은 쟤네들이 저렇게 바보일 리가 없어. 그러면서 라고 생각하고 당했는데 미군은 바로 배운 거죠. 바보였구나. 그거를 알아차리고 바보니까 반자이 어택을 하면 그 앞에 하는 단어는 이제 한국 정서상 생략하겠습니다. 땡땡땡땡 땡땡 하면서 이제 반자이 어택을 하죠. 땡땡땡땡 반자이 하면서 어택을 하는 건데 땡땡땡땡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단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미군도 처음에 이제 바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당하다가 바보라는 사실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일방적으로 학살을 했죠. 그렇죠. 학살이라고 하는 앞에 그냥 뭐 기관총 2개만 땅 놔두면 그냥 뭐 계속 오는데 계속 다 죽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렇다면은 일본 육군은 왜 그런 반자이 어택을 해서 계속 인명살상을 늘렸을까요? 그렇죠. 그때 이야기를 하자면 또 19세기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19세기에서 이제 일본 애들이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 반자이 어택 같은. 그 당시에는 상대편이 뭐라 그럴까 약간 일본군이 싸우는 상대편이 이렇게 조직화된 군대, 현대적 군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있다 하더라도 이제 서양의 식민지였던 그 국가들에 있었던 애들이니까 좀 약간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사실 사기도 떨어져 있고 그런 애들을 상대로 그냥 일본 애들이 돌격 하고 들어가면 그냥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야 애들이. 그냥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그러니까 이기는 거지. 그냥 돌격 하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아주 옛날 전투에서는 많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롬멜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대부분의 전투는 적이 도망감으로써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뭐 굳이 맞추려고 그러지 마라. 그냥 적이 안 보여도 그냥 쏘기만 하면 적들은 도망가니까 그냥 총을 쏴라 아무데나. 이런 전술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이제 성공적일 수 있어요. 한동안. 사실 한번 놀라면은 답이 없어요. 이게 군대에서 정식으로 훈련을 받을 때도 자기가 쏜 총소리에 놀라서. 그렇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땅 쏘면. 그렇죠. 도망가진 못하죠. 도망가지 못하지만 놀라서 도망가고 싶을 지경으로 된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패닉에 빠져서 소리만 듣고도. 그래서 그런 데서 일본 애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어떤 그 정가를 올리고 나니까 무조건 그냥 총검 꽂고 돌격만 하면 우린 다 이겨. 실제로도 19세기에 뭐 메이지 초기에도 이제 보신 전쟁이나 세이난 전쟁 같은 데서 뭐 발도대라고 해서 이제 사무라이들이 칼 들고 백병전 한 게 나름 효과적이기도 했으니까. 효과적일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아직 저기 기관총 이런 거로 완벽하게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더욱 효과적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적도 마찬가지로 총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적들이 이렇게 돌격해 오면은 빠르게 대량으로 이렇게 살상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돌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거나 아니면은 기관총이 있어도 패닉에 빠지면. 기관총 수가. 그렇죠. 기관총이 그때 많지 않았지만 세이난 전쟁, 보신 전쟁 때는
많지는 않았지만 공용화기라는 게 많지 않았지만 일반 소총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으나 도망간다. 도망가게 되죠. 마치 미군도 반자이 어택에 처음엔 당했듯이. 처음엔 깜짝 놀랐듯이.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또 계속 반복해서 쓰고 또 쓰고 또 되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냥 일본군의 그냥 거의 뭐 철칙. 그렇죠. 총검 들고 돌격. 아마 그 육군 교본에서는 최후의 일격은 뭐 백병전으로 한다 막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그냥 총 쏘는 거는 저걸 놀라게 하는 정도지 무조건 총 들고 돌격해라 뭐 이렇게 써 있었을지도 뭐 제가 교본을 본 건 아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아,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이난 전쟁 때까지 성공적이었고 그다음에 청일 전쟁이라고 부르는 일본 양반들은 이제 일청전쟁이라고 우기는 그 전쟁에서도 어떻게 대승을 했죠. 대승을 했고 근데 그때는 백병전을 아주 많이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동학 농민군들이 백병전을 하다가 졌죠. 그러면서 또 못 배웠어요 일본 군들은. 상대편이 자꾸 지니까 저쪽에서 반자이 어택을 하는데 자기네는 기관총으로 우금치 전투에서 쫙 다 몰살을 시켰음에도 저러면 안 돼.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뭐 그걸 이제 그렇게 한두 군데에서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졌으면 배우는데 이기면 안 배워 사람들이. 맞죠. 투자할 때도 보면은 저도 뭔가 퀀트 로직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는 돈을 잃은 하지. 내가 땄어. 나는 천재야. 나는 천재야. 내 로직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돈을 땄어도 뭔가 원하는 대로 따지 않았어도 많이 따면 일단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난 천재, 나도 사실 이거를 생각했었어라고 이제 스스로를 자꾸 설득하게 되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걸 자기 뻔히 안다 하더라도 뭐 행운은 나의 편인가? 뭐 이렇게 럭키 가이 럭키 가이 이러면서 나가게 되는 그래서 겁니다. 배우려면 졌을 때 배워야 되고 근데 사실 진짜 고수는 내가 이겼을 때도 상대방이 왜 졌나를 연구해서 배우는 게 진짜 고수겠죠. 그러면서 똑같은 전략을 반복하지 않는다. 똑같은 전술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일본군이 반자이 어택까지 가게 된 그 이야기를 마저 해주시죠. 그래서 일본군이 아니 이게 19세기에 시작한 그 전술이 언제까지 워킹을 거의 뭐 워킹을 했다고 자기 믿을 정도 1930년대까지도 실제로 했더니 되네?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탱크로 쳐들어왔어요. 탱크에다 대고 총검 들고 돌격하면 무슨 수로 이깁니까 이걸 갖다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다 총검 들고 돌격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가가지고 이제 뭐 수류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일명 대전차 총검술이라고 대전차 총검술을 발명해냈어요. 정말 황당한 전술이죠.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뭐 공식 확인도 뭐 나오고 뭐 그랬다는 걸 제식 그 무기가 생겼죠. 대전차 총검술용 막대 끝에 막대기 끝에다가 막 대전차 수류탄을 달아놓은 그 무언가 이제 제식 무기가 나왔을 정도죠. 그걸 들고 이렇게 돌격해가지고 적의 탱크를 총검으로 찔러라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전략을 끝까지 반복하다 보니까 뭐랄까 자꾸 일본 얘기하니까 일본의 약점 얘기하게 되는데 일본의 강점도 있습니다. 물론 좀 약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본 뭐 정말 미국을 상대로 전투를 치러낸 국가가 그래도 거의 한동안 이겼잖아. 뭐도 없죠. 근데 이게 승리하는 전략에서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가죠. 갈라파고스화가 돼서 마치 우리가 2020년에 코비드 때문에 재택근무를 할 때 일본에서는 맨날 직접 도장을 찍어야 돼서 큰일이다. 그래서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들었다. 전자서명하는 대신에. 그럴 정도로 이제 도장 찍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해서 승리를 계속해오니까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자동화해서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들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전략 전술을 반복하다 보면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가죠.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대전차 총검술도 거기서 일본군이 뭐 말도 안 되게 졌으면은 사실 그거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거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술인데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이겼네요. 적어도 그 전투에서는 그 전체 전쟁은 몰라도 그래가지고 적의 전차 부대를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게 러시아군이 좀 너무 훈련도 안 되고 그래서 뭐 그랬을지 몰랐는데 어쨌든 이겨버리니까 더 큰일이 난 거죠. 승리가 이 전체 일본군을 오염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 철칙이 돼버리는 이게 뭐 현대전에도 통한다. 전차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돌격하면 다 된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결국 그렇게 돌격이나 뭐 이런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은 우리는 누구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걸로 보면은
개인 투자나 전업 투자, 그러니까 개미나 아니면 슈퍼 개미가 세대 교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세대 교체는 사실 한 뭐 10년 단위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작년 재작년쯤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1997년 이전의 슈퍼 개미들은 알고 보면은 약간 좀 투자라기보다는 소문이나 약간 작전 세력의 냄새를 잘 맡아서 직접 본인이 작전 세력인 경우도 있었겠지만 뭔가 눈치를 채고 이거 작전 세력이 민다 그런 걸 잘 따라갔던 게 80년대 90년대에 슈퍼개미들이 했던 일이라면 97년을 계기로 이제 그때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죠. 그쵸. 저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고 주식 매매를 집에서 할 수 있다. 홈 트레이딩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썼어요. 그래서 홈 트레이딩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컴퓨터로 차트를 보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당시엔 신기술이었어요. 그래서 90년대 말에 차트 매매로 슈퍼개미가 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게 2007년, 2008년까지 갔는데 그때는 다시 가치 투자라는 게 그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게 들어오면서 재무 상태표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이. 그쵸. 그래도 공개는 됐지만 안 보다가 재무 상태표를 보니까 이익이 증가한다. 뭐 여기는 부채 덩어리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한 게 2000년대, 00년대 후반이었고 그때는 또 차트 매매하던 사람들이 이제 08년 금융위기 때 다 나가 떨어지고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18년에 또 이제 말하자면 성장주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쵸. 성장주 버블에 보면서 가치 투자한 사람들이 또 나가 떨어진 게 저건 가치가 없는데 올라. 그러니까 무조건 공매도야. 아니면 공매도 아니더라도 다른 걸 사면 그게 공매도한 거니까. 그렇죠. 공매도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생기니까 그러다 또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4개 세대 얘기를 했잖아요. 작전 세대, 그다음에 홈 트레이딩 차트 세대, 가치 투자 1세대 말하자면 그 다음에는 성장주 세대. 그렇게 세대가 바뀔 때마다 말하자면 이제 교체가 많이 일었어요. 맞아요. 전업 투자자 중에 존경받는 슈퍼개미들이 다 바뀌어갔는데 바뀐 이유는 성공하던 방식대로 계속하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특히 이제 성장주 너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성장주 하나에 대해서만 제가 잠시 성장주라기보다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계속 다음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장주가 성장을 한 거는 저는 굉장히 이게 뭐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변화가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변화 가속되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경제라는 게 결국 인간사 아닙니까? 인류 전체가 어떻게 발전하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인류는 무지막지하게 빠른 변화의 가속화 과정 중에 있어요. 이럴 때는 예전에 굉장히 좀 더 안정적인,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변화의 주기도 매우 길고, 기술이 나온다면 그게 다음으로 발전할 때까지 훨씬 오래 걸리고, 지금 이게 점점 빨라지고,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고, 어제는 저랬는데 오늘은 이렇고 예전에 인터넷 없다가 인터넷이 갑자기 생겼다가,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 가고, 갑자기 집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도 안 나가고 이런 게 그냥 몇 년 사이에 그냥 휘리릭 바뀌어버리는. 그래도 이거 옛날에 바꾸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런 변화의 세상에서는 가치주가 잘 될 거냐, 성장주가 잘 될 거냐. 당연히 성장주 쪽이 더 잘 되죠. 성장주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곳을 해서 새로운 쪽이 성장하니까 그쪽에 걸겠다가 성장주 아닙니까? 그렇죠? 변화를 하는 순간에 성장주가 잘 되고 그렇지만 그 성장주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이게 무한히 잘 되는 게 어딨어. 그쵸? 잘 되면은 가치가 점점 올라가. 그렇지만 얘들이 돈을 벌어올 게, 지금 원래 100원 벌어오는 애들이 200원을 벌어온다? 그럼 200원까지 가는 게 맞지. 그쵸? 주가가 2배로 뛰는 거 맞는데, 주가가 10배로 뛰었어. 1000원이 됐어. 그럴 리가 없잖아. 얘들은 돈을 200원밖에 못 벌어. 옛날보다 2배로 뛰어서 200원이나 벌어오는데, 이게 주가가 1000원이 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어느 순간인가는. 그쵸? 그래서 어느 순간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거나 이러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성장을 무조건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성장주 올라가는 거는 정확하게 맞는 거고 제대로 된 예측이었다. 라고 생각, 그분을 격하는 저는 아닙니다. 성장주, 그런 사람들, 존경스러운 분들인데, 그러나 문제는 거기 없어요.